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온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조국이 오늘도 자기한테 대한 부분에 뭐 변명할 수 없는 거는 뭐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부인을 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진영 내부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조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제 스스로도 뭐 우리 황 소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서울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도 가슴이 먹먹하고 메어지는데 일반 서민들 또 그 학생들은 말할 거 없고 어려운 그 가정 부모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낭패감을 느끼고 내가 못난 부모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조국의 그 위선과 뻔뻔함, 탐욕은 정말 충격을 넘어서 이가 갈립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그렇게 해왔습니까? 오늘 또 그 기자들을 그 뭐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가족 주변을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뭐 법치소와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앞으로도 사회개혁, 제도개혁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딸의 대학 입학 그 부정 의혹은 진짜 가짜뉴스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어쨌든 뭐 어떠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입시 비리라고 봐야죠. 오늘 또 어떤 의학 교수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소위 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제1저자로 올린 그 논문 그런 논문은 자기도 쓸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아주 정통한 교수가 아니고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의대 교수고 정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2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논문 2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전원에서 이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뽑을 때는 3편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 하나가 지금 숨겨져 있을 것이다. 한 개 더 있다는 거죠. 네. 뭐 대부분의 의전원들이 그 3편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수시 전형은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교급의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와 함께 같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3편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한 편 정도가 또 어디에 어느 대학에 숨겨 있을 거고 혹시 기자들 알면 한번 취재를 해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면서 내가 의대 교수인데 그런 논문 자기도 쓰기 어렵다. 그런 논문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수시 전형에 그러니까 금수저 전형만 쭉 거쳤지 않습니까? 외고 들어갈 때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유학했다고 해갖고 해외에. 그래도 고려대 또 생명과학부도 그러한 말하자면은 제1저자 또 하나 공주대에서 제3저자 그리고 한국물리학회에서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지도교수로 한 그 물리학회 무슨 여고 캠프인가 물리 캠프에 그 출품을 해가지고 그것도 장려상을 받고 그런 스펙을 쌓아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안 치고 다 들어간 거예요. 의대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위로 작성했다. 그냥 이름만 넣어줬다 하면 이건 사기 사건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기 사건입니다. 가족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국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 큰 덩어리가 3가지예요. 하나는 웅동학원, 소위 웅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 빼먹기, 무슨 여러 가지 빼먹기 하는 하다 보면서 세금 납부까지도 안 하는 그 세금도 떼어먹는 그런 비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자녀 대입 입학 비리
이게 또 큰 줄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주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다른 건 몰라도 조국이가 투자한 그 다음 해 아무도 모르는 돈이 53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증으로, 기부로. 이게 산타크로스입니까? 조국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는 아주 깨끗한 척. 또 뭐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사회 개혁을 운운하고 뭐 엊그젠가는 마치 지금 장관이나 된 것처럼 또 무슨 정책 발표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하도 언론한테 탈탈 털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그런 사람을 예. 뭐 아무튼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으로 민정수석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입니까? 사학비리, 또 입학비리, 뭐 저기 뭐 기업 투자비리. 예, 투자비리도 다. 이게 전부 적폐 중에 적폐예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적폐의 아주 끝판왕인 사람이 남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문 사람들 많이 죽였죠. 김성태 뭐 의원입니까 한국당 예. 그 딸 KT 그거는 양반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 심평이라고 조국이가 한때 대법관을 이렇게 부탁했던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문제는 니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더만요. 그 변호사가요. 자, 그런데 조국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말들을 막 했어요. 자기의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뭐 심지어 개천의 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세습에 관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IMF를 고통을 겪는 사람 문제. 또 학원 비리라든지 또 이런 문제, 장학금 문제. 또 무슨 뭐 이 대학 입시나 그 특목고 문제. 그래서 자기한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뭐 위장 전입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쭉 다 이게 마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 조국이 한 20년 동안 전부 지 이야기를 했던 걸 지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럴 정도로 몰랐다. 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자기가 저렇게 자기 문제는 알고 있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그동안에 시끄럽게 떠들어댈 수 있었을까?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저렇게 자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장관이라도 한번 해먹으려면 두루두루 주변에 그냥 인심을 쌓거나 그렇죠. 그럼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잽싸게 장관이나 한번 하거나 이러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자기 지금 자식부터 집안에 노는 온갖 문제들을 다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하면서. 저 왜 저렇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가 좀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 빚 중에서 제일 큰 빚이 말빚입니다. 예. 뭐 금전으로도 지고 뭐 여러 가지 신세들을 지고 예. 빚을 지는데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말빚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조국은 말로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그 말빚을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 감당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예. 또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데 자기 말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다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 상반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위선자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조국을 아는 어떤 사람도 나도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가면을 쓴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예.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래도 뭔가 순수하고 기본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 예. 정의감을 가진 사람 그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기 그 모든 것을 까 뒤집어 보니까 우리 천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멘탈리티를 뭐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제일 앞장섰잖아요. 예, 특히 죽창론부터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그만두기 전부터 해서 또 그만두고 나서도 밖에서 이영우 교수한테 온갖 비판을 다 했죠. 구역질이 나온다고 토가 나온다고 매국노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예. 매국노라고. 네. 그래서 되게 잘못 온 사람들이 그것을 캄프라치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 있죠. 그러니까 똥개가 크게 짖는 거거든요. 무서우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예. 이분도 자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비리들,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예. 또 그 자녀의 문제라든가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음습한 비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않고 좀 거리를 뒀을 수도 있죠. 그 집안에서 이 아들 하나는 반드시 조국은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 해서 좀 보호를 했을 수 있지만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뭐 언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늘 가책을 느끼거든요. 우리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입 바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합니다. 예. 남 둘려먹고 이런 걸 못해요. 평생을 남 둘리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언론에서 맨날 하던 사람이 그런 걸 하게 되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그런 반일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기가 총대를 내줌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 내년 총선에도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지지율을 올리는 키포인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한테 매일 요거도 먹고 국민들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딱 방패 역할을 해주면은 장관 나가는데 아무런 뭐 이렇게 장애인도 없고 딱 찍어놓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 언론의 검증이 얼마나 무섭다는가 또 국민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어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발발 기고 또 한마디 쓱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 언론들도 고개를 숙이는데 사실 우리도 언론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생활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겁주면은 좀 드러눕지요. 풀처럼 드러눕지만 금방 일어납니다. 언론은 잘못 본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법을 어기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국이 이 국민정서법 이걸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보니까 뭐 검찰 종작 딱 돼갖고 하니까 뭐 그 처가 쪽 비리도 다 감춰두고 감춰두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자기도 좀 과신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조국이 저리되는 데는 우리 사회에 각종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좀 안 한 측면도 있다. 조국 집안이 그 물경 금융권의 돈을 뭐 이자 플러스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저기 금융권하고 은행하고 은행에서 동남은행에서 가져온 것도 35억이고 예. 그리고 그게 뭐 이자 나중에 일부는 갚았지만 이자 뭐 늘어난 거 돈이 아닙니까? 거의 뭐 90한 4억인가 이래 되죠. 그러면 저렇게 큰 돈을 떼먹는데 제가 볼 때 조국은 그러면 가족끼리의 문제지 내가 뭔 관계 있냐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좀 여론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조국이 그 재단에 이사로 있으면서 동생이 소송을 해서 51억을 내놔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이사회도 한 번 안 하고 대응을 전혀 안 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의 이사로서 배임을 저지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조국 가족 부인하고 그 이혼했다라는 동서하고도 재산 거래가 2개나 나왔고 또 조국 동생이 자기 부인이 다 넘겨줬다 했는데 어제는 보면 지가 또 부인 것까지 포함해서 돈 안 받겠다 재단에 100억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뭐
묘비에 새긴 글부터 시작해서 며느리 이름 둘이 위장이 이혼한 게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조국이 또 그 격기하고 동거래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은 또 유학 가고 미국에 로스쿨 다니면 그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는 곧바로 송파에 집도 샀잖아요. IMF 난 망한 집을 경매로. 그러면 조국은 그런 돈은 아버지는 벌써 IMF 때문에 회사 문 닫아가지고 돈 1원도 없다 하고 그러면 조국 엄마도 또 연대보증서서 1원도 없고 동생도 없는데 조국은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조국뿐만 아니라 예. 동생이든 또 어머니든 다 먼 돈으로 살아요. 먼 돈으로 집을 사고 아파트 사고 빌라 사고 또 지금까지는 먹고 무슨 수로 사냐 이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돈이 있다 하면은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빚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저는 그래서 조국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에서 너는 모른 척 해라. 예. 그래도 너는 앞으로 예.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가족 예. 또 집안을 지킬 사람이고 앞으로 장래가 창창하고 그러니까 보호를 좀 해준 거죠. 보호를 해준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박근혜하고 최순실 때 건 용어가 나온 용어가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예. 용어였습니다. 윤석열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분들이야말로 경제 공동체고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족 사기단이다. 범죄 공동체죠. 네, 범죄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좀 아무래도 조국은 그런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빚 처리 문제라든가 또 돈 불리는 재테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든가 또 동생 이런 사람들은 빠꼬미들이죠. 생활상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빠꼬미 어떻게 해야 이거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거. 예. 뭐 합법적으로 또 감독기관이라든가 뭐 관련 기관에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터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은 조국한테 쓱 돌려주고. 그러면 그 56억 억이니 지금 재산만 해도 56억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이 뭐 부잣집의 자식이라거나 이런 소문도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없어요. 예. 부인도 지금 동양대 교수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56억이라면 실제 돈은 지금 100억 좀 된다. 100억 넘는다고 봐야죠. 예, 예. 방배동이는 아파트도 뭐 10억이라는데 그게 10억입니까? 조국이 사는 아파트가 10억일 수가 없잖아요. 예. 웬만하면 2, 30억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돈. 그러면 조국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상속을 받았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흔히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뭐 어디서 돈이 어디가 나왔냐면 아유 우리가 선대에서 좀 받은 게 있습니다 하고 쓱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청문 과정에서도 물론 그런 자료를 다 요청을 했겠지만 조국이 그걸 입증을 해야죠. 서울대 교수 뭐 잘 아시잖아요. 몇푼 됐어요. 교수 월급이라는 것은 많았죠. 웬만한 그 교수들 조교수는 한 4, 5천도 될까 말까 합니다. 예. 시골은 뭐 2, 3천이고 예, 맞습니다. 잘해서 정교수 돼도 7, 8천이고 네. 아주 최고급으로 받는 게 한 1억 예, 안팎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고 오면은 남는 거 없죠. 마트돼요. 예. 그런데 56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10억 5천을 글쎄 사모펀드에다 또 넣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53억 원이 거리 들어왔다는데 그 돈이 뭐 조국일 거라고 얘기할 수는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도 좀 이상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또그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는 회사에서 그 조국 가족이 넣은 돈 10억 5천하고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고요. 예. 사모펀드가 비슷한 시기에요. 그래갖고는 또 갚았어요. 또 2008년에. 그러니까 예. 조국으로서는 그 이사로서 뭐 여러 가지 배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예. 집안의 장남 아닙니까? 예.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나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가족 이게 가족 청문회냐? 내 청문회인데 그 사람들까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없고 그런다 하면은 뭐 가족이야 뭐 다 성인이 돼서 별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생활까지를 관여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사건을 보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조국이죠. 그 집안의 장손 아닙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거기서 또 혜택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웅동 중학교 하나 가지고 빼먹는 걸 다 봤을 거예요. 그 수법을 지금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를 예.
조국보다도 또 그 부인이 더 이런 부분에서는 빠꼼인 것 같아요. 특히 자녀 교육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학력고사 제도로 복귀해야 된다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저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의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3,800까지 들어가는 방법이면 이게 결국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딱 조국이 그걸 어떻게 필기시험 한 번 안 보고 외고부터 시작해서 의학 전문대 그리고 또 중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들어갔다가 1년 다니다가 의정 간다고 때리쳐왔어요. 그 이제 징검다리로 간 거겠죠. 예, 그게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 가는데 도움이 됐겠죠. 환경대학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당장 의전은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환경대학에다 저걸 두었다가 징검다리로 이제 두고 있다가 의전으로 합격하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올라왔어요. 대학이 보면 그 뭡니까 생명과학대학에 그 생태공학부 거기에 있다가 생태공학부가 뭐 그래. 예. 그러다가 환경대학원으로 또 옮겨갔잖아요. 그러다가 환경대학원에서 또 의전.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대학교의 과를 선택할 때부터도 결국은 시험으로는 의대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공계 그것도 이 뭡니까 문과생 외고생이 이공계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이공계 뭐 스카이 중에 이공계에 좀 약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의료 쪽하고 관계 있는 그렇죠. 비슷한 데 갖다 놓고 점점 옮겨가면서 그걸로 올인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장학금도 싹쓸이를 했잖아요. 난 고려대도 아마 장학금 부분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환경대학원에 가서도 2학기 다녔어요. 1학기만 다니고 그럼 휴학기 해버렸죠. 2학기는 이제 무전원 붙으니까. 합격하니까 한 달인가 다니고 휴학기 해버리고 끝냈어요. 거기서도 매 학기 400만 원씩, 401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400만 원 이 장학금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죠. 서울대는 아무래도 등록금도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마 조국이 뭔가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습니까? 동문에서 주는 것도만요. 예. 그건 뭐 좀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의대원에 가서도 그렇게 6학기를 완전히 지금 싹쓸이로 의전원의 그 학점이 2015년에 즉 유현진이 방어율 비슷한 학점이에요. 참 그래서 어떻게 저런 학점을 받으면서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려고 했을까? 지금 그게 지금 한간에 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 의전원이라고 그러죠. 가려면은 우선 보통 사람들은 미트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성적과 대학교 성적 미트. 그러니까 의학 전문 그런 적성 검사죠. 검사 비슷한 건데 아주 어렵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거 시험을 보려면은 몇 년씩 한다고. 몇 년씩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거기에 이제 면접 점수가 그거를 있어요.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의전에 제출해야 그 미트 성적을 보고 받아줄 건가 이제 이래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수시 전형으로 그냥 면접만 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미트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꽃길로만 이렇게 착착착 빠져간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는 오늘도 보면 조국이 뭐 자기가 뭐 드러난 부분에 약간의 뭐 하자가 있지만은 뭐 사실이 아닌 게 많고 꿋꿋하게 대응하겠다. 뭐 또 자기가 하자가 있는 거는 뭐 너그러이 국민이 뭐 질타를 해달라 이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냥 모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그 양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 나는 맞으면서 가겠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무슨 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인사청문회만 좀 열어주라. 하루만 그냥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 가서 내가 뭐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날 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뭐 질의를 하면은 뭐 자료도 안 내겠지만 여당이 이제 막아주면서 뭐 싸움판을 벌일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하루만 버티면 하루만 가서 맞아주면 그만이다.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요새 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임명을 발령하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뭐 웅동원에서 돈을 빼먹었느니 뭐 국세 띄어먹었느니 뭐 이런 것 저런 건 뭐 그 위장 이혼을 했는지 이런 것은 눈 감아 줄 수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눈 감아 주지 못한 예, 두 교육. 가지가 예, 교육. 하나는 병역이고 교육 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지금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지금 모든 언론, 소위 말해서 한겨레라든가 진보 언론까지도 조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옹호하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몇몇 정신 나간 사람이랄까? 그런 의원들이나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서지 거기도 지금 벌써 그 좌파 언론들이 다 지금 뭐 오히려 의혹을 규명하고 그러니까 그왜 그렇게 여기에서 됐어요? 예. 여기에서 한 건만 더 큰 것이 터져 나오면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또 있겠죠. 지금 딸 문제지 아들 문제도 파면 또 여러 개가 예, 나올 예,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의전원은 너무 3개를 요구한다더라. 어디서 또 한 개가 더 나오면은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조국이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저는 하루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뭐 이전에 조국이 과연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고 방송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뭐 저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저 사람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맞으면 그냥 아유 안 하겠다. 물러가거나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죠. 벌써 물러갔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맞으면 얼굴이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되어서 얼굴에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린 다 상황이 나타나죠.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오늘도 TV 등장해서 말을 하는 거를 보면 와 저렇게 철면 필수가 있을까 저 정도였나.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저 사람의 그 의혹이 아니라 이런 의혹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부분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뭐 좀 정신적으로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어떤 이 좀 그런 성격이 있나 아니면 원래 저렇게 멘탈이 좋았나. 그런데 지금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 그 또래를 보면 뭐 조국이나 저나 뭐 나이 비슷한데요. 운동권 옛날에 조국을 다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산호명에 연루됐지만은 네. 조국은 그 잠깐 이름 넣어놓고 그걸 갖고 재미를 더 봤다. 그게 운동권들의 시각이에요. 그야말로 부잣집 자식으로 할 것 다 하고 대학생활 보내놓고 거기 산호명에 무슨 지인 통해 이름 억지로 넣어놓고 그걸 몇 개 썼다가 마치 자기가 산호명 혁명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좀 문제들은 있지만 저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주변을 깡그리 다 속이고 저렇게 버티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 기가 차더라고요.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들 운동권 그런 출신들이요. 것 같아요. 예. 그 쇼크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 TV에 와서 어떤 의원이 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도 조국을 좀 아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는지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정말 이게 실감이 난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뭐 엘리트라는 사람들 예.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는 또 어떻습니까? 예. 또 정책실장 하던 장하상이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강남에 살면서 다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93억입니다. 그때 등록한 거에 지금 실장 될 때. 예. 그리고 11억이 또 늘었어요. 1년 반 만에.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대기업들, 재벌들 소액 주주 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돈 벌었다고 봐야죠. 주식 사가지고. 그거 뭐 좀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교수님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아이 조금만 좀 돈을 낮춰주시죠. 뭐 이랬을 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돈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뭐 유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주변을 잘 알아요. 그 뭐 사촌 동생도 알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강남 살면서 다른 사람 강남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국이 정말 멘탈을 진짜 연구를 해봐야 한다니까. 자기는 네. 자기 자식을 욕 만들기 위해서 온갖 꼼수, 편법, 탈법 다 떠놓으면서 남들은 다 용으로 살 필요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둥거나 자라나 가재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말 괴물이라니까요. 천민자본주의가 난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정수석이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또 재벌이나 금융계 비리나 이런 것들 정권의 비리, 정치인 비리 다 이렇게 단속하는 사람이 사실 사모펀드라는 게 그것 저 교도소 담벼락 비스무리하게 가는 별로 떳떳한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벌 2, 3세들이 그거 하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 사모펀드를 현역 민정수석이 74억을 계약하고 그리고 5천이 실제 뒤에 있고 주인이라고 그리고 의문에 돈 53억이 들어오고 검찰 조사를 받는 회사한테 자기가 납입한 똑같은 액수를 빌리고 그 회사에서 사모펀드 회사에서 자 옛날에 보면 검사들이 이제 지역에 갔다가 술집 여자 한 명 알아가지고 들이 앉혀갖고 내연의 여자로 예. 검찰청 앞에 저기 저 뭡니까 밥집 술집 차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 청탁하러 오는 사람은 그 내연녀 앞에 가서 또 실컷 술 팔아주고 또 그렇죠. 뭐 봉투도 주고 예, 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조국이 저게 오촌 동생을 앞에 세워가지고 사모펀드를 이렇게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74억을 약정하고 10억 5천을. 그러면 동생은 온 사방에 다니면서 뭐라 떠들겠습니까? 이 최고 실세가 우리 사모펀드 뒤에 있다. 그래서 사모펀드나 이런 거 하다가 돈 끌고 먹은 개미 도살자 이런 놈들이 뭐 문제가 생기가 검찰청에서 오라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이 대담함에 안 그러면 도덕성이 마비된 부분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조국이 비자금으로 집안 비자금으로 갖고 있는 돈을 예를 들면 학교가 있었으면은 그런 필요가 없죠. 예. 근데 민정수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이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래갖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겠죠. 정관도 뭐 74억인가 다 안 넣어도 아무 무슨 제재 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관 보니까 다 있잖아요. 제대로 안 넣으면은 그럼 15%. 그거는 사모펀드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그거 넣어도 다 되는 있는 거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모펀드가 운영한 그 회사, 투자한 회사 이게 주로 무슨 이름은 있던데 그 회사가 뭐 벌루코 무슨 밸류 가로등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가로등이라는 것은 웰스. 예. 어디서 장악을 하고 있냐면 경찰청이 장악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 아는 분이 이 가로등 사업이라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고 정부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관납이지 않습니까? 예, 관납이고 탁탁 들어오고 많이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부 어디 정치 기관인 경찰청장, 거잖아요. 지방 경찰청장한테 뭘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되더라고. 그런데 조국이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경찰들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인사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등 사업을 하는 회사가 떼돈을 번 겁니다. 떼돈을 벌었다고 봐요. 뭐라 이야기하지만 떼돈 버는 거죠. 예, 뭐 수십 개 공사를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왜 이거 민정수석이 여기 투자한 회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느 경찰청장이 그 가로등 사업 되게 이제 뭐 입찰은 합니다만은 형식적으로 해요. 예.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정말 이 사모펀드야말로 이건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민정 이건 권력 비리예요. 예, 권력 이런 비리. 식으로 했다는 거는 권력 비리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권에 들어서는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형 비리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적발하고 처단해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다 모른 채 한 것이죠. 예, 참 기가 찬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